자, 왜 부모님과 제 주변의 어른들은 도대체 왜 빚을 받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혹시 송은이 씨가 연 20%짜리 그 적금을 아직도 깨지 않았다는 기사 보셨나요? 아니 도대체 연 20%짜리 적금이 말이 될까요? 근데 재밌는 건 1990년대 조선시대 아니에요. 얼마 전이죠. 90년대의 금리는요 실제로 10%였어요. 그리고 대출금리는 15%였습니다. 대출금리 15%가 어느 느낌일까요? 우리가 3억을 빌렸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금 말고 진짜 이자만 15%면 1년에 이자만 4,500만 원을 내야 돼요. 저 그때 200만 원 벌고 있었잖아요. 말이 되냐고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이 90년대 이 어른들의 입장에서는요 진짜 대출이 까딱하면요 파산으로 가는 그냥 고속도로였어요. 3억 빌리면 얼마? 4,500만 원 대출 이자예요. 대출 조금만 잘못 써도요 지금의 사채보다 이자가 더 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 이제 90년대의 어른들이라면 지금 한 50대 되셨겠죠? 이분들은요 그때의 생존 공식은 단순했던 거예요. 남는 돈이 있으면 무조건 이 원금부터 갚아라. 그러니까 대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맞는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그 시절엔 돈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현 시점 2025년에는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금리, 물가, 인플레이션. 2025년 현재 금리는요 기준금리가 2.5%예요. 시장금리 더 높아요.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냐? 2.1%입니다. 자, 즉 시중금리가 3%대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은행에서 말하는 흔한 금리가 3%대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금리는 3%가 아니라 물가가 2.2%가 올랐잖아요. 그럼 우리가 느끼는 금리는 3% 빼기 2.1 하면은 1%대. 이게 바로 실질금리예요. 즉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실제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면은 1% 정도의 이자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10%, 15% 이렇게 빚이 내 삶을 짓누르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1억을 빌리면 1%인 100만 원, 10억을 빌려도 1%인 1000만 원. 1000만 원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1년 하면 한 80만 원이거든요. 80만 원 정도면 사회초년생인 저도 1년에 한 1200 정도 모았으니까 충분히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정도는 감당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하러 대출을 굳이 받아. 자, 한번 자산들이 어떻게 됐나 생각해 볼까요? 지금 서울 부동산, 비트코인,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모두 다 폭등했어요. 이만하면 분명히 또 그럴 거예요. 일시적인 폭등 아니냐. 자, 좀 더 넓은 기간으로 볼게요. 5년을 가지고 뭐 일시적이라고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쵸? 서울 아파트 가격이요 지난 5년 동안 몇 프로 성장했냐? 평균 매년 3.4%씩 올랐습니다. 매년이에요. 자, 코스피 주식이죠. 매년 몇 프로 올랐냐? 4.8% 정도 올랐어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있어요. 내 수중에 모은 돈이. 그러면 5천만 원은 그냥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1억을 대출 받았어요. 왜? 1억 정도의 대출 이자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1억에 대한 실질 이자는 1% 정도밖에 안 돼요. 물가 상승률 빼야 되니까. 즉 120만 원이죠. 그런데 뭐냐? 코스피 몇 프로 올랐다고요? 4.8%. 자, 그냥 똑같은 1억으로 볼게요. 얼마 벌은 거예요? 480만 원. 자,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480만 원 벌었고 대출 이자를 뺀다고 생각하면은 숨만 쉬었는데 360만 원이나 수익이 생긴 거예요. 거기다 이건 복리입니다. 계속 증가해요. 이게 2억이면요? 3억이면요? 그리고 5년이면 어떨까요? 거기다 지금 폭등장에 걸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환경에서는요 뭐가 내 편이냐? 시간이 내 편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빚은 독이었어요. 근데 지금 빚을 똑같이 독이라면 될까요? 지금은 완전히 오답인 거예요. 지금의 빚은 어떻게 보면 선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자, 핵심은 이거예요. 이 빚, 이 대출을 지금은 빨리 갚으면요 지금의 가장 비싼 돈으로 갚는 거고 늦게 갚으면 미래의 실제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갚는 거예요. 제가 85년생인데 제가 10살 때일 거예요. 그때 브라보콘이라는 게 있었어요. 콘으로 된 아이스크림인데 그 가격이 300원이었어요. 그게 지금은 2,000원이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300원에 그 아이스크림 먹여주면요 엄청 행복할 거예요. 90년대 너무 옛날이잖아요. 그쵸? 2000년으로 가볼게요. 2000년에 짜장면 한 그릇이 한 2,500원 했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짜장면 8,000원이에요. 즉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물가가 3배 넘게 올랐어요. 자, 물가가 오르면 뭐다? 이 구조 속에서 빚 또한 그 가치가 매년 녹아내리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1억을 빌렸어요. 자, 이 1억을요 지금 다 상환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1억을 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 1억은 1억이니까.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3%로 놓고 볼게요. 그리고 나서 20년 뒤를 보겠습니다. 이 1억을 물가 상승률 3%로 20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 1억의 가치는요 5,540만 원의 가치로 떨어져요.
즉 똑같은 1억을 갚더라도 빨리 갚으면 제일 비싼 1억을 갚는 거고요. 늦게 갚으면 훨씬 더 저렴한 돈으로 갚는 거예요.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득은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줄어드는 게 구조적으로 맞아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만드는 구조의 힘이에요. 또 여기까지 들으면 또 그러실 거예요. 아 이거 한국만 그런 거 아니냐. 미국도요 1925년 1달러의 그 구매력을 유지하려면요 지금 18달러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1925년에 1달러의 힘이 지금 몇 배가 필요하다? 18배 18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화폐의 가치는 계속 녹아들고 있고 자산은 그 위에서 계속 불어나니까 우리가 갚을 빚 또한 계속 가치가 녹아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나올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결국 이자 내니까 손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자만큼은 내 돈이 나간 거니까 맞아요. 자 하지만 우리가 숫자의 무게를 한번 볼게요. 자 1억을요 계속 1억으로 말해보겠습니다. 1억 정도를 보통 대출로 빌리는 금액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1억을 20년 동안 또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을 4%로 할게요. 그러면 얼마를 총 상환할까요? 원금과 이자 다 합쳐서 약 1억 4천만 원을 우리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야 4천만 원이나 이자를 했다고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20년 동안 뭐가 올랐을까요? 물가도 올랐겠죠. 그랬을 때 이 실질 이 4천만 원이 말하는 실질 가치는요 2천만 원이에요. 이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즉 명목상으로 손해 같지만 실제 부담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자의 총액이 아니라 바로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에요. 이 현금 흐름만 있다고 하면은 나는 사실 계속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월에 상환할 이자가 감당 가능한지 혹은 월에 상환할 이자와 원리금이 감당 가능한지 이것만 판단하면은 여기서 자산을 만들어낸다. 어떻게? 내가 가진 현금 흐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과 내가 가진 돈을 합친 다음에 자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돈이 많아야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7천만 원 모았을 때 전 못했어요. 왜냐면 돈이 많은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건 복리잖아요. 돈이 없어도 내가 가진 돈에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원금과 대출을 활용해서. 저는 이게 7년 전이었거든요. 만약에 이때 했었더라면 저는 자산 가격도 올랐겠지만 7년 동안의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저의 빚 또한 작아진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건 딱 하나, 내가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은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월급을 저축하죠. 중요해요. 저축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 돈을 모아서 결국에는 내가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저축에만 의존하다 보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현금 흐름이 한계가 생겨요. 자 무슨 말일까? 제가 똑같이 7천만 원 모아볼게요. 그러면 저 한 달에 11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종잣돈이 있다는 가정하에 매달 이자를 110만 원을 낼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도대체 얼마의 현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 시점 1억의 대출을 받는데 실제로 이자율이 3.6%예요. 그러니까 1억을 빌리면요 1년에 36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이면은 30만 원이죠. 그럼 110만 원이면 3억 하면 90만 원이죠. 그러니까 3억은 넉넉하게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무리하면 4억 정도. 금리가 조금 더 저렴한 데 찾으면 되니까요. 그럼 3억에서 4억 정도를 내가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이 월급에서 저축한 걸로 현금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3억에서 4억짜리 자산을 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추가로 내가 조금 더 자산을 큰 걸 사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자산을 큰 거 사면 살수록 뒤로 시간을 가면 갈수록 그 자산의 가치는 오르고 내 빚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 월급에 11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부업입니다. 사이드 잡. 즉 사이드 잡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이 돈으로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금 흐름을 더 많이 만들어서 더 큰 자산에 베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부업으로 200만 원을 벌었다 할게요. 월급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순수한 현금이잖아요. 그럼 110만 원에다 200만 원 더하면 310만 원이죠. 310만 원이면 도대체 얼마의 대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10억이 넘는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지간한 곳에 투자를 다 할 수 있어요. 안전자산들을 살 수 있어요. 그 사람과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월급 110만 원 저축하고 부업 하나도 없고 이거 그냥 꼬박꼬박 모은 사람과 격차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래서 그때 현타가 왔어요. 제가 7천만 원을 모았어요. 6년 동안 열심히. 그런데 저의 동료분은요, 그때 직장에서 나오는 그 월급과 그 다음에 부업으로 번 돈과 이 현금 흐름 합쳐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어요. 지금의 자산의 그 차이는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 이 자산을 가진 사람은 또 장점이 뭐냐면 이 자산을 갈아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빵개인 사람은 빵개에다가 아무 걸 곱해도 빵개거든요. 근데 자산이 있어요. 이 자산이 7년 전이잖아요. 똑같은 시기에 그 선생님은 집을 샀으니까 5년 전,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자산을 기존에 있던 자산 플러스 또 모았던 돈을 해서 더 큰 자산으로 갈아탔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또 3년 전이죠. 2년이 지났어요. 2년마다 비과세 혜택이 있거든요. 이때는 또 이 올랐던 자산과 원래 있던 돈을 합쳐가지고 더 큰 자산으로 갈아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7천만 원은 어떻게 됐냐? 7,200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이거는 한 2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요, 대출을 갚는 걸 서두르지 않아요. 또 이런 말 하실 수 있어요. 찐 부자들은 대출이 하나도 없다. 100% 다 현금을 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건 뭐냐면 극도로 안전함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왜? 자산이 많으니까. 자산이 많으니까 대출을 받는 것도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그 선택지를 해야 될까요? 돈은요, 묶어두면 기회비용이 사라져요. 7천만 원 제가 그냥 묶어둔 것도 아니고 무슨 풍차 돌리기 적금이고 뭐 이런 거 막 하면서 막 발버둥 친 게 이 금액이에요. 지금 아무리 해봤자 7,200에서 한 7,500 정도가 이게 한계였다는 거예요. 뭐 풍차도 돌려보고 뭐 여러 가지 다 돌려봤습니다. 자, 자산이라는 거는 원금 플러스 대출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 자산이라는 거는 몸집이 당연히 원금보다 훨씬 크니까 굴러가더라도 훨씬 더 빨리 굴러간다는 거예요. 7년이잖아요. 1억을 대출로 레버리지해서요, 한 7% 정도 오르는 자산이라 해봅시다. 실제로 지금 서울 아파트는 뭐 7%가 아니라 뭐 1년에 20, 30%씩 오르고 있어요. 그냥 7% 올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자가 4%라고 하더라도요, 연 3% 정도 수익이 남죠? 20년 동안 이 3%를요, 복리를 굴리면요, 자산이 80% 정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큰 건물을 사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대출을 적게 받아도 60%, 많이 받으면 80%까지 많이 받아요. 돈이 없어서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돈이 있는 분도 이렇게 대출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이 대출 80%로 해볼게요. 이 이자를 상쇄시켜주고 월세 이퀄 이자 똔똔만 내도 돼요. 그러면요, 이 자산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빚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실제로 돈이 많더라도 대출은 꽉 채워서 받고 나머지 진짜 있는 돈이 있잖아요. 이 돈들은 안전자산에 넣어놓는 거예요. 뭐 채권에 넣어놔도 되고 ETF에 넣어놔도 되고 주식에 넣어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대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대출도 돈입니다. 이 돈은 바로 은행 돈이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은행을 레버리지해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서울에 자가 있는 김부장인가? 그 드라마가 있어요. 자가. 내 집이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집은 있는데 내 집에서 화장실만큼이 내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80%는 어디서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지금 집에 대출은 그만큼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대출이 나오는 그런 자산들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가계부채 총액은 1950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출이라는 게 결국 내 소득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즉 지금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부자 아빠한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증여받았거나 상속을 받았어도 내 소득 자체가 작아버리면요,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득은 어디서 발생하죠? 대부분의 분들은 월급에서 발생합니다. 월급이 작으면은 대출도 적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월급보다 더 늘릴 수 있는 게 바로 부업이라고 했어요. 얘까지 소득을 하는 순간 소득이 늘어나죠? 그러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능력 또한 늘어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때문이 아니라 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딴에 가장 근원적인 것에 이 소득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월급을 늘리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임원진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여러분의 회사가 진짜 막 상장을 앞두고 있다, 그 회사에서 여러분이 중책을 맡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월급이 올라가는 게 물가 상승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부업이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대출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사람과 적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거예요. 왜? 조만간 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거든요. 금리가 인하되면 자산은 그만큼 더 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대출이 덜 부담되잖아요. 100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이자율이 4%래요. 4억씩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율이 금리가 인하돼서 3%래요. 그럼 당장 1억만큼이 세이브 되죠. 그러면 자산 가치는 더 올라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빚은 더더욱이 늦게 갚아야 돼요. 내가 현금 흐름만 만들 수 있다면 빚은 때로는 평생 안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빚을 안 갚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소득에서 오고, 이 소득은 월급과 부업에서 옵니다. 자, 그러면 월급, 부업, 소득, 대출, 요 구조는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대출을 받은 걸 가지고 무엇을 사야 되죠? 자산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 대출을 가지고 자동차를 사거나 여행을 가거나 명품을 사거나, 즉 소비재 쪽으로 가면은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소비재는요, 가치 상승이 없어요. 다 중고가 되면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소비재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소비재에 받았던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그 대출은 더 부담으로 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인 자산, 여기 써야 돼요. 부동산, ETF, 사업, 이게 여러분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빚을 늦게 갚으려면 현금 흐름이 탄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한다고 하면은, 이건 기준은 개인마다 달라요. 월 상환액, 이자의 상환액 말하는 거예요. 월 이자 상환액은 우리 소득의 한 30% 정도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100% 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안전하게 하려면요. 7년 전에 7천만 원을 가지고 있던 저는요, 이 돈을 쓰지도 않았고 7천만 원은 7,500만 원으로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왜 가난해졌을까요? 결국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만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대출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대출과 빚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 구조를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지금은 자산을 만들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실행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내용 어려우셨다면 몇 번씩 반복하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조금이라도 인사이트가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궁금한 점 질문하시면 저도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